자, 오지 못하는 이유를 상상하면서 기발한 발상이 사용된 시죠. 첫 번째, 창내고자. 창문의 역할이 뭐라고?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해도 그 창문을 열어서 마음속에 창문을 연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시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창문의 역할은 시름 해소 수단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 창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를 써줬습니다. 이거 앞으로 배울 거예요. 배운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써준 적도 있습니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하샤. 해석해볼까요?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이 하도하샤. 자, 중세 고전문학에서 하다는 많다의 뜻이라고 했어.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았구나.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시름을 해소하고 싶은 거야. 아직도 코너가 인기가 있잖아요. 힘들고 기쁘고 즐겁고 자신이 노래를 통해서 뭔가의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거.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아요. 노래를 시름 해소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창과 여기 있는 노래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노래를 만든 게 기발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기발하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 맨날 노래 부르면서 기쁨도 슬픔도 해소하잖아. 기발한 게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기발한 건 남들 생각하지 않은 거. 창문을 열겠다고? 공기가 바람이 통해서 집안이 환기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을 덜어내. 이런 게 기발한 거지. 자, 어쨌든 창내고자 하는 거하고 연계되는 노래는 시름해소 수단이라서 연계되는 거고요. 기발한 발상은 창내고자 말고 요거 지난번에 배웠던 거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박풍처럼 둘러보고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배운 시조를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건 종장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강사는 드릴 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짧아서. 좁아서. 아니, 초려 상관이 너무 좁아서, 강산이 너무 커서. 나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삶이야.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한테 강산 같은 큰 자연물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기발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 한 칸 주고 청풍 한 칸 주고 나 한 칸 차지하니까 세 칸이 꽉 찬 거예요. 근데 강산도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강산 버리지 않고 주변에 병풍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작은 초가집을 세 칸짜리 작은 초가집을 지었어. 나 하나, 달 하나, 청풍 하나. 근데 그 주변에 강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자, 힌트가 있어요.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의식주가 몇 개 있어. 의식주. 옷도 소박하게, 먹는 것도 소박하게, 사는 것도 소박하게. 초려 상관처럼 소박한 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초려 상관하고 비슷한 뜻. 저거 수간모옥. 순간모옥. 작고 소박한 삶. 수간모옥. 이런 거 나오면 안 빈낙도겠구나, 안분지족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어요.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먹는 것도 소박하게. 보리밥 풋나물. 그 다음에 연잎에 밥 싸두고. 보리밥 풋나물에 연잎에 밥 싸두고. 이런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박주산채. 박주산채. 고전문학 필수 시어드립니다. 문제집을 보시면 따로 이렇게 별도로 고전문학 필수 어휘 이런 암기 용어로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시조하면서 시조가 연계되는 걸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소박한 상차림, 소박한 집. 세 번째가 뭐야? 소박한 옷. 의식주니까 옷이겠죠. 옷은 도롱이. 삿갓의 도롱이.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평민들의 옷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 올 때 쓰는 우비 같은 걸 도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어. 자연이 머무는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시어들. 자, 그 다음에 오지 않는 힘을 원망한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을까? 그 사람이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 않을까요? 보고 싶은 그리움이 깔려있는 거야. 요거는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사설 시조랑 같이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평시조랑 엮일 수 있어요. 얘도 이별의 정환이야. 1번, 2번 모두 화자의 주된 정서는 뭐니? 그리움이야. 그리움. 1번, 2번 시조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이별의 정환이요.
거기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갔다면 여기에서는 한 해가 12달이고 한 달이 30날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다고 라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오지 않는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거야. 얘는 직접적으로 임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표시해 준 거 전부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 다음 중 하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 원망이 드러나 있는 고려 가요하고 사설시조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 서경걸곡 부들 중에 서경걸곡은요. 서경에 사는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상황이야. 서경이 어디지? 고려의 수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서경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 사람을 이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쫓아가겠다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디를 건너서 떠나냐면 대동강물을 건너는 거야. 그럼 그 대동강물을 건널 때 배를 노저어주는 사공이 있겠죠. 근데 그 사공한테 사공아 배 내어 놓았느냐? 여기 좀 여기 보셔야 돼요. 사공아 배 내어 놓았느냐? 네가 배를 내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날 일이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떠나는 걸 직접적으로 원망하기보다는 배를 띄운 사공을 원망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임에 대한 원망을 전가시켜서 표현한 고려가요 시조. 이렇게 시험에 나와. 알았지? 이것도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 근데 이 개가 너무 얄미운 거야. 이 개 같이 얄미우랴. 왜 얄밉냐면 개가 우리 집에 있는 개가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막 캉캉 짖어서 쫓아내고 미운 사람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야. 이게 중장 내용이야. 그러니까 개가 자꾸만 지저대서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뭐 하는 거야?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개를 원망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지? 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전가시켜서 표현한 대표적인 시조예요. 이것도 출제요사야. 여긴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다. 원망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직접 간접의 문학의 출제 코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너무 유명한 거라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추상적 대상을 형성한 거, 요거 가난한 빈천을 팔러 관문색을 갔어요. 앞에서 배운 시조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 빈천을 팔려면 뭘 달라고 했죠? 자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달라는 그 사람한테 빈천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연은 못 팔지. 이런 내용이 시조야. 그럼 뭐야?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자연은 포기 못해. 이런 내용이 시조고요. 요거는 남은 흥을 나기에 싣고 전원에서 풍류를 즐기고 난 다음에 남은 흥을 자루에 꽁꽁 담아가지고 올 때 이제 싣고 왔다는 거. 추상적인 대상인데 팔 수 있다고 나기에 실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게 뭐예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과 표현 면에서 일치하는 거다. 이 시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 물어보는 출제 코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하고 두 번째는 서리서리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돌돌돌 말아서 차르르르 펼치겠다 이런 뜻이야. 돌돌 마는 모양과 차르르르 펼치는 모양을 흉내냈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 두 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눈밭 가라 기음 메고 김 메고. 자, 하루 일과 중에 농부의 하루 일과가 김 메고 중간에 나무도 하고 지게에다가 나무 한 집 다 싣고 그 다음에 도시락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면서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 하루 온종일 일하는 거야. 농부의 하루 일과를 사실적으로 쭉 열거해서 묘사하고 마지막 종장에서는 하루 해가 다 지나고 석양 무렵이 지나고 밤이 될 때쯤에 돌아올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돌아오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이요. 힘들어도 여유를 놓지 않는 농부의 하루 일과를 드러내는 사설시조다. 그 다음 여기 탐관오리 가렴주구를 풍자한 대표적인 시조 두 개입니다. 일신이 사자하니 내 한 몸 살려고 하니 나를 괴롭히는 물것들이 있어. 물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대 있고 등에 있고 사막이 있고 이 있고 그게 중장 내용이요. 여러 가지 물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물것과 여기에서 나오는 두토비의 역할이 같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렴주구 대상, 탐관오리를 의미하는 거고
두터비의 풍자 내용은 뭐냐면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거. 파리를 잡아먹는 두터비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송골매. 네, 백송골. 백송골이 뜨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두터비의 모습.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지? 두어 마리 자빠졌다고 그랬죠? 두어 마리 자빠지는 모습을 통해서 두터비의 행동, 묘사, 우스꽝스럽게 희화화시켜서 풍자하는 방법이고요. 두터비는 이런 모습, 마지막에 모처라 날린 나의 망정이지 애월질 뻔하였구나. 애월질 뻔했다는 것은 피멍이 들 뻔했다 이런 뜻이야. 아프지만 아픈 척하지 않는 두터비의 허세를, 강자 앞에서 약한 강약 약강의 두터비의 모습을 백성들을 수탈하는 가렴주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두터비에만 나와 있는 거, 물것에만 나와 있는 거, 공통점은 두 개 공통점은 가렴주구 풍자야. 두터비에 있는 건 뭐야? 이거 두 개야. 그리고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서는 화자가 2명 나와요. 화자가 바뀐다는 것도 출제 요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장하고 중장에서는 두터비의 모습을 묘사하는 화자, 종장에서는 두터비가 화자야. 두터비가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해서 두터비의 허세를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오늘 할 것들인데 속세를 나타내는 시어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갈 건데 인세, 인간세상 줄임말이야. 장안은 임금 계신 한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안 나오면 한양이구나. 북골은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이란 뜻이야. 근데 대체로 이런 것들 나오면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속세에 있는 임금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있어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속세에 누가 살고 있어? 임금이 살고 있어. 그럼 화자는 자연에 왜 들어갔을까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화자 대부분들은 귀양지로 떠났거나 유배당했거나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강호, 청산, 백구는 갈매기다. 갈매기 나오면 대부분 갈매기한테 말을 거는 게 나와. 백구야 잘 있었니? 너 지금 나 따라오고 있니? 백구야 잘 지내보자. 백구가 나오면 대부분 자연 친화적입니다. 연화는 안개, 노을이란 뜻이야. 모두 자연을 대표하는 것들이고요.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힌트가 될 만한 시어들입니다. 서로 대비된다. 자연은 지향하는 곳, 속세는 지양하는 곳, 서로 반대되는 것. 자, 그리고 자연의 속성은요, 영원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인간 세상은 더럽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잘 변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정몽지 고래에 대한 절이 아직도 이걸 못 풀고 있는 것들은 정신 좀 차려. 자, 낙락장성 되어서 도개청청하겠다는 건 성산문의 단종에 대한 절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변치 않는 마음이란 뜻이야. 근데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자연물에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직설적으로.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단종을 떠올리는 겁니다.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속타는 줄 모르는구나. 나도 인과 이별하고 속타고 있는데 촛불 너도 지금 누구와 이별했니? 그래서 지금 촛농이 줄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촛농을 보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떠올리는 거야. 타들어가는 심지를 보고 속이 타는 내 마음을 표현한 거야. 화자의 속타는 마음과 눈물을 흘리는 마음, 화자의 감정,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은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 연민의 정서를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또 다른 시조, 이것도 단정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안타까움을 그린 거라고 했습니다.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며 밤길 가는구나. 여기 있는 물하고 여기 있는 촛불이 같은 역할, 화자의 감정을 정서를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 오상구절은 국화를 예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대나무 예찬, 매화 예찬. 얘들의 공통점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시련과 고난은 오상구절은 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려. 추운 계절에도 모진 추위에도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고 있는 자연물을 예찬하는 시조로 묶을 수 있다. 그 다음 뱉으세요.